어,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르도 대학에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있다가 서울대학교는 2013년에 왔습니다. 제가 다른 연구도 많이 하던 사람이지만, 저를 크게 디파인하면은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한국 대중문화, 그 다음에 제가 프랑스 가서 가르쳤기 때문에 글로벌 컬처 연구를 하고 있었죠. 제 눈에 처음 한류가 띈 것은 물론 동아시아에서 들려왔던 한류 소식을 저는 보르도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2000년대 부터 이제 보르도에 있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한류 현상이 이제 크게 시끌시끌할 때 저는 먼 곳에 있었고,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거리를 두고 한류를 볼 수 있는 기회. 동시에 저는 그래서 한류가 동아시아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로 하여금 새로운 연구를 만든 게 이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어, 이게 보르도 도심에 있는 고등학교 마당에 있는, 이게 지금 나무판이잖아요. 나무 위에 이렇게 애들이 그래피티를 그린 건데, 이게 한 2009년 정도에 찍은 것 같습니다. 2009에서 19, 그 사이 언제쯤? 저는 이걸 찍었을 때, 비스트 인피니트 21, CN 블루, 샤이니가 어떤 그룹인지도 몰랐는데, 케이팝이라는 옆에 이 글자가 쓰여 있기 때문에, 케이팝 그룹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 수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케이팝을 듣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은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여기 지금 일본의 가와이 기호까지 들어있죠. 자, 이게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본 망가는 글로벌 컬처, 미국이 만들어내는 글로벌 대중문화 외에 글로벌 짤을 붙일 수 있는 거의 그 당시에는 유일한 거가 망가 문화, 그다음에 아니메였는데, 그것 수용을과 더불어 한국의 케이팝과 드라마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어, 이 사진이 저는 증거로 딱 다가오더라고요. 굉장히 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보르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아시겠지만 와인 나오고 농촌입니다. 이렇게 전주 같은데요. 파리가 서울이라면은. 그래서 이게 파리 같은 국제 도시도 아니고 마르세유 같은 멀티컬처럴 시티도 아닌 이런 보수적인 곳에 대학도 아니고, 대학이라는 데는 본래 외국어를 많이 하는 젊은이들이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한국어도 배우고 뭐 외국어 많이 배우니까요. 그럴 것 같은데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행돼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고,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온라인 옵서베이션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이 연구를 해서, 자, 이 책이 2013년에 나왔으니까 한국에 오면서 왔고, 그러나 연구는 제가 브로도에 있는 기간 동안 그야말로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가 앞으로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한류의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현상. 자, 이것에 대한 연구였고, 주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프랑코폰 팬 커뮤니티에 대한 한 3년 정도의 옵서베이션에 기초한 연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한류 연구의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개념, 한류의 특징, 이런 것들을 또는 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일원화시킨 책입니다. 한국에 와서 이거는 2020년에 제가 쓴 책인데, 이 책의 앞에 있는 책의 마지막이 강남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쓰는 2012년 후반기에 썼는데, 한국 오기 직전에 이제 이거 지금 안 쓰면 안 되는 때였었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강남 스타일이 2012년 7월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은 아마 케이팝 연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었고, 케이팝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이게 좀 3부작 같은 거죠. 한국에 와서 이제 BTS가 완전히 그냥 케이팝이 아니구나, 글로벌 컬처로 끌고 가고 있구나를 알게 된 한 2017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2018, 19, 20에 써서 20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거의 3년 정도 걸린, 이것도 현장에서 쓴 책이고요. 그래서 뭐 제목도 이렇습니다. 기류에서. BTS가 기류를 공연하면서 이걸 이루기도 했지만, 저도 사실은 좀 따라다니면서 팬들을 현장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였고, 온라인으로 관찰하는 걸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구사회학적인 정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쓴 책이고요. 요즘은 이 관심이,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오직 한국 내에서 무슨
그 문 닫고 이루어진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트랜스내셔널한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컨버전스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자, 이게 아이고 2번 넘어갔는데요. 제가 이 주제,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한류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여기저기 강연을 해보면은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해 다 똑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식도 서로 달라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 강연이지만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최근에 이런 많은 곳에서 저기 회자됐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건 스페인의 엘파이스지의 이 사람은 알아보셨겠지만 BTS의 리더인 김남준이라는 가수인데 주로 이 사람이 많은 인터뷰를 하죠. 영어도 잘하고 이 모두를 굉장히 잘하는 영어로 대답을 했는데 늘 이런 그 프로보커티브한 질문을 합니다. 힙합의 젊음, 완벽에 대한 숭배, 지나친 노력 등은 한국의 문화적 특질인가? 말은 그렇게 곱게 했지만 이거를 번역을 하자면은 K-팝은 너무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착취한다. 완벽에 대한 숭배, 로봇처럼 칼군무를 할 때까지 얘네들을 완전히 지나친 노동을 시키는 거 아닌가? 학교도 안 간다는데 이런 얘기가 숨어 있는 거고요. 지나친 노력 등은 한국의 지나친 경쟁이죠. 한국이 이런가라고 이거는 이런 평범한 말로 이루어진 그러나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우리는 뭐 김남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수없이 인터뷰도 당했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영리하게 답을 했어요. 서구인들은 이해 못한다. 한국은 이런 나라였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여기 그 다음이 흥미로운 거죠. 프랑스나 영국처럼 수세기 동안 식민을 통해서 물을 착취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지금 그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나라한테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다. 뭐 삶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너네 자살 많이 한다며 이런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지금 K-팝 지겹지 않냐, 너네 문제 많다며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너무 빠르고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은 부작용이 있는 법이다라는 아주 이런 포뮬러를 찾기도 힘든데 이런 얘기를 답을 했고요. 프리미엄 라벌이다. K-팝이나 또 K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갔던 분들이 쟁취해내는 품질을 보장하는 라벨이라고 아주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복잡하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이 사람의 대답이 응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요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류 현상의 여러 가지 이슈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한류는 많은 오해가 있지만 전파 현상이 아닙니다. 탑다운이 아니라 버텀업입니다. 이게 간단한 내용 같지만 전파 현상이라고 전제하고 수없이 많은 오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늘 질문하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지원했길래 K-팝을 이렇게 잘 수출할 수 있어요? 한류 현상을 어떻게 지원했길래 이렇게 수출이 잘 됩니까? 수출을 위해서 만들었다며요. 이런 질문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탑다운이라고 보는 거고 문화가 사실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많은 버짓을 넣어서 잘 만든다고 해서 그거를 외국으로 쭉 뿌린다고 해서 그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례를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중국의 문화 버젯과 우리는 비교가 안 되고 거기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그 역사물의 그 디멘션을 보면은 입이 벌어질 정도의 것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벌어진 한류의 전 세계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버텀업, 풀뿌리 현상이라는 것, 수용 현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막 달고 해서 수용한 현상이고 지금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고 이게 그래서 이제 3기인데 이 말씀을 좀 더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안 웨이브의 또는 K-팝의 K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 왜냐면은 지금 한국엔 하나도 없는 K-팝 그룹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외국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는 K-팝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그룹도 있고 한국 제작자가 순외국인으로만 만드는 K-팝 그룹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필리핀 이런 곳에 영국에서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인이 없는데 K가 뭐지? K-팝이라는데 꼭 한국어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한국인하고 외국인이 섞여 있고 한국어로 부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럼 한국에서 만들어낸 K-팝
케이팝의 여러 가지 케이팝이야말로 종합 성분 세트라고 할 만한 수없이 많은 매력적인 거를 가득 가지고 있는데 뭐 아이돌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시스템 이런 시스템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 그 전체에 녹아 있는 어떤 한국적인 문화 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걸 어떤 이거 막 이런 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거 K래, K팝이래, K팝 영향이래. 자, 그럼 K는 여기서 뭘까? 이런 질문을 끝없이 생산해내고 있는 게 지금 한류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전 세계에서 볼만한 콘텐츠를 만드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본 있고 지금도 일본 뭐 망가와 애니메이션은 일본이 절대 강자, 게임도 그렇고요. 이거 중국도 많은 걸 생산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뭐 한국에서도 중도 많이 봅니다. 브라질, 터키, 멕시코 이런 경쟁적으로 뭐 텔레비전 드라마라든지 넷플릭스 들어가 보시면 이제 많이 보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인도도 여기에 이제 가담하고 있고요. 인데 이런 나라 다 제치고 조그만 5천만 시장이 5천만밖에 안 되는 한국인가 외국에 있는 한국 사용어자 가장 크게 잡더라도 1억인 언어권에 한국이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자 그렇다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사실은 자 어떤 컨텐츠가 왜 성공했는지 설명하는 거는 대부분 사후에 설명하고 있고 쉽습니다. 뭐가 어때서. 자 그런데 그 사후에 하는 그런 원인 이건 그것보다 우리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맥락을 보죠. 거기서부터 좀 더 나아가면 우리는 과연 왜 어떤 의미를 생산하길래 이게 무슨 반짝하는 인기가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인 지금 30년인데 인기를 얻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고 사실 오늘 제가 아마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1하고 4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물론 중간에 2번, 3번 질문도 대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강 이런 내용을 다룰 건데 아마 제가 조금 내용이 조금 많아서 아시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 빨리 좀 뛰어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빠르게. 이게 한국 대중문화의 발전이 있지 않았더라면은 수출할 뭐것도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서구의 학자들은 한류 연구, 뭐 한류 그러면은 한류 현상이 촉발했을 때부터 관심이 있고 그때부터 문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류를 읽게 한 거는 우리의 90년대고 90년대에 이런 문화적인 폭발을 읽게 한 거는 80년대 민주화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검열 완화를 가져왔고 그동안 숨어서 왜냐하면은 뭐 우리는 일본 문화 영향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K-팝 또는 한국 드라마 또는 예능의 초기 단계에 일본 프로그램이 수입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런 뭐라 그러나 플라지아 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수입이 점차 완화되면서 이게 공식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창작자들은 슬리슬쩍 일본에서 성공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말 창의력을 보여주고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온 거죠. 게다가 한국은 빠른 PC통신의 도입으로 해서 뭐 한국 팬들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이제 90년대가 정말 문화적 폭발이었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음악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바로 서로 커뮤니티 안에서 의견을 고연해서 그거 일본 가수 어느 노래 뭐랑 몇 소절이랑 비슷해. 자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한국은 이러한 어떤 직접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끊고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 음악이나 미국 음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받긴 받지만 다른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받는 거죠. 그 영향을 가지고 제3의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 환경이 이 9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문화산업의 중요성도 발견을 했고요. 정보문화사회를 빠르게 건설하던 기간이고 자, 90년대 우리는 서태지가 92년에 정말 꽹과리 장구치고 갑자기 태어났죠. 너무 놀라운 현상인데 이미 3인조지만 여기에 힙합이 들어가 있고 댄스 뮤직이고 EDM이 섞여 있고 노래하고 춤추는 케이팝 음악 장르로서의 케이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그룹이 92년에 태어났고 1세대 우리가 아이돌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가 90년 때부터 팬덤과 더불어 탄생했습니다. 이 한국에서의 90년대 중반의 팬덤의 탄생이 굉장히 흥미롭고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뭐 빠순이라고 해서 이게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에너지입니다. 폭발적인 에너지가 한국의 아이돌 위주의 케이팝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우리가 아미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전 세계의 케이팝 팬들, BTS 팬을 아미라고 부르지만 각 그룹마다 전 세계 팬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팬덤들이 있는데 이 팬덤들이 직접 영향을 미친 게 이 한국에서 90년대 중반에 이 여중고생들이 만들어낸 한국의 팬덤 문화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좀 작은 스케일로 하던 여러 가지 팬덤 활동을 아미가 하면 전 세계에서 보이는 거죠. BTS 멤버의 생일날 상하이 전체 그 마철로의 그 전면이 어떤 메시지라든지 사진으로 뒤덮인다거나 누구의 생일날은 런던 지나가는 버스 전체가 그 사람 얼굴로 덮인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한국에서는 지하철에 누구야 뭐 축하해 하고 얼굴 사진을 붙인다면 자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그러나 그 모델은 한국에서 90년대 중반에 탄생을 했고요. SBS가 등장하면서 드라마도 드디어 굉장히 경쟁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월화, 수목 드라마 한 채널에 그러니까 KBS2, MBC, SBS 월화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는 좀 다릅니다. 주말은 가족극이고 오전에 하는 것은 이제 막장이라고 부르는 진짜 일일 연속극이 그건 경쟁적인 컨텐츠가 아니었고요. 이 주중에 저녁 10시 때 땡 하고 시작하는 이 6편의 매주 우리는 새로운 6개의 드라마를 보면서 20년을 보내온 거죠. 그 이상을. 그 과정에서 이 당시에 일은 많이 했지만 지금과 같은 어떤 자기의 취미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던 90년대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냈고 문화적인 교육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죠.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엘리트와 일반 대중의 교육이나 문화적인 취향의 갭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 또 유럽은 더 크고 이런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화적인 호기심은 민주화 쟁취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이 됐는데 거기에 상당하는 다양한 문화적인 오퍼는 없는 상태에서 텔레비전 힙합을 집중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지금 케이팝의 모습이 되는 텔레비전과의 연관성, 텔레비전 음악 방송이 지금 케이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드라마의 장르, 한국이 절대 강자인 한국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장르라든지 멜로 드라마 같은 것들의 원형이 이때 만들어졌고 한국 그 관객들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계속 수용하면서 만들어진 장르여서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로맨틱 코미디를 한국처럼 재밌게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경쟁력이 높은 거는 한국 로맨틱 코미디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장르에서는 요즘은 뭐 넷플릭스에서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장르 영화, 액션이라든지 뭐 좀비도 많이 하고 뭐 데스 게임 뉴였던 게 오징어 게임이 성공을 거뒀죠. 이런 것도 한국이 잘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췄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한국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류의 진정한 오래된 팬들은 사실은 넷플릭스에서 제작되고 있는 그 크게 성공하는 한국산 넷플릭스 오리지널들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헬바운드, 지옥 뭐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동안 한국이 장기적으로 생산한 구축해온 한국 드라마의 매력, 한국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한류의 그 뭐라고 할까 문화적 하부 구조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팬피션, 웹소설, 웹툰에 이르기까지 이때 전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지금 한국 문화산업의 스토리 산업의 뭐라 그럴까 은행 거대한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웹툰도 이때 시작을 했고 웹소설도 이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상으로서의 한류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우리에게는 늘 외국에서 들리는 좋은 소식. 오늘은 뭐가 터졌대. 늘 해외 소식에서 들으면서 뭐 저렇게까지 좋아하지? 왜냐하면 한국은 한 번도 수출용으로 우리 드라마나 뭐 힙합 만들지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옵니다. JYP에서 원더걸스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어를 시킨다든지 그 전에 보아를 일본 최적화된 형으로 만들어서 일본 시장을 위해서 생산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2000년대 이전에
K-팝이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시절에 우리는 수출용으로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놀랐죠. 지금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수출을 넷플릭스를 위해서 우리가 납본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제작하고도 그것이 성공을 거두는 그 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 글로리 같은 것도 거의 1등을 한번 찍었죠. 굉장히 한국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처음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변화하지 않았죠. 한류는 수용 현상이어서 이제 우리는 수용 양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가지고 사실은 이해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 연도는 큰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면 이게 뭐 이런 커다란 웨이브가 10년, 5년 이렇게 단계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뭐 편의상 왜냐면 2단계 인터넷 2.0 환경 제가 책을 쓰면서 관찰한 거의 한 2005년 정도부터 인터넷에서 한국 드라마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기 시작한 거가 한 2005년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 이게 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동아시아 현상이었고 지상파와 위성이 국제 프로그램 시장에서 한국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자기네 나라에서 틀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가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자국의 시청률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대장금이 어느 나라에서 80%를 시청률을 80을 찍었다, 뭐 50이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뭐 시청률 80은 거의 불가능하고 점유율이겠죠. 시청률은 한국에서 최고 56%를 찍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록이에요, 대장금. 자, 이런 것들이 나오던 시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류는 동아시아 현상이라는 게 학자들뿐만 아니라 매체 산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5년부터 전 세계에서 수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이거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도 저는 이걸 보기 위해서 한참 걸렸거든요. 왜냐하면은 거의 이게 그 불법의 경계에 있는 P2P를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전부 소화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대한 플랫폼, 그 팬들이 온라인에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이런 동아시아 드라마를 P2P로 수용하고 있는 플랫폼 내에서 한국 드라마들이 수용되기 시작한 것이 2005년부터이고 그 가운데 K-팝도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수출이라는 게 수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쪽 전 세계에서. 우리는 수출한 적 없습니다. 그쪽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커피 프린스, 내 이름은 김삼순, 꽃보다 남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거의 컬트로 뭐 팬덤 웹사이트 같은 게 우리가 이 당시에 미드만 있는 줄 알았어요. 미드 보면은 뭐 미드에 인기 있는 작품들은 팬들의 웹사이트가 거대하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크기는 아니더라도 이런 커피 프린스 칠레 사람들이 만든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진 게 200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단계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 등 글로벌 SVOD가 한국의 콘텐츠를 대놓고 여기는 보도가 전혀 없는 곳이죠.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고 우리 눈에 또 안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1등하는 것만 봅니다. 탑 10에 들어오는 것들만 보이고 대부분의 넷플릭스가 그것을 자기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굉장히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새로 나온 빨간 N을 달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계속 10등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게 오징어 게임이든 뭐 지옥이든 뭐 이런 것들이 빨리 올라갔다가 갑자기 휙 내려가요. 그러나 한국 드라마 계속해서 10등 또는 우리가 10등만 아니라 20등까지 정도로 보면은 계속 그 안에 있는 한국 드라마들을 보면 한국이 전통적으로 생산한 잘 만든 로맨틱 코미디라든지 커뮤니티 드라마, 뭐 갯마을 차차차 이런 계열이죠. 전원일기의 갯마을 버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로맨스가 들어간 이런 것들이 한류 현상의 저변을 두껍게 깔고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자를 붙일 수 있는 콘텐츠 시청자 현상이 을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됐고 2016년인 이유는 단지 넷플릭스가 2016년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뭐 BTS, 봉준호, 뭐 우리가 여기다 그렇죠. 이런 뭐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 자, 오징어 게임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 다 아시는 유명한 작품이지만 크게 한 방 매기고 간 거죠. 그 이상은 뭐 한류에 크다라는 의미가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시에 이게 뭐 하나 끝나고 두 개 왔다기보다 이게 세 개가 역동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뭐 잘 아시니까 얼른 다 지나갈 건데, 자, 동아시아라고 했을 때 뭐 한중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게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동아시아에서 크게 터졌던 중화문화권, 홍콩, 대만까지 그게 이제 점차 베트남, 이 동남아시아권, 지금은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가 중국보다도 큰 시장 아닙니까? 지금 인도에서 놀랍게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서 인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놀랍다고 얘기합니다. 인도의 문화적인 특성이라든지 자국 문화가 그렇게 활발하게 생산되는 곳일수록 외국에서 생산된 문화 수입이 쉽지 않은데, 인도에서 이제 한국 컨텐츠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케이팝의 인기가 크게 지금 상승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계를 가능하게 했던 건 이런 거죠. 세계화와 그다음에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이 준비된 전 세계의 수용자들이 있었고, 자, 이게 우리는 이론적으로 맨날 봤지, 한류가 그 대상이 돼서 어떤 일들까지 이 사람들이 가능한지는 한류를 통해서 저는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지금 문화향유의 굉장히 많은 1차 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차 자료를 하면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단순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많은 걸 만들어내고 스스로 의미를 붙여서 수용을 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나오는 무슨 대안적인 남성성 얘기 이런 것들을 제가 하게 되는 근건데요. 그리고 위계가 다른 문화물을 동시 소비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층이 오페라의 팬일 수도 있고, 정말 선유 계층이 한국 드라마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취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재즈, 뭐 클래식, 오페라, 한국 드라마, 케이팝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상황이 지금의 전지구적인 디지털 문화, 그리고 진전된 세계화가 가져다준 다문화 경험, 멀티 랭귀얼 커퍼시티 같은 것들이 기본 맥락이 되어줬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물이 지금 이렇게 빨리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고요. 자, 이 얘기는 BTS를 통해서 바로 또 할 거라서 저는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BTS 현상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여기저기서 들으셔서, 뭐 여기 보면 제가 굳이 이 말을 따온 게, BTS는 아시아인의 얼굴을 힘있는 위치에 돌려놓은 우리 세대의 브루스리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TV 아오키라는 이 사람은 비디오 자키, 뭐 디스크 자키인데 주로 뭐 저기 작곡도 많이 하고 하는 콜라보레이터입니다. BTS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BTS는 이거 방시혁 씨 얘기지만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다라고, 이거 본인이 만든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 매체에서 BTS가 미국 텔레비전에 처음 출연할 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비틀즈가 처음 미국 텔레비전에 출연했던 시절에 그 당시에 바로 그 쇼의 그 장면을 이렇게 재현을 하면서 여기 비틀즈의 철자까지 그대로 가져다가 BTS를 이렇게 하면서 이 시대의 비틀즈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사진들이 팬 사이트에서 오가는 거죠. 왼쪽은 비틀즈가, 이거 런던 피카디리 서커스 근처인 것 같고요. 오른쪽은 BTS가 공연하는 그 시절에 뭐 한 벌써 3년 됐나요? 런던에 한복판, 그러니까 여기도 피카디리 서커스, 이런 비교들이 되고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면 세대론의 이제 뭐 장점과 단점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의 팬덤은 자기들을 어떤 세대적인 담론으로 스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죠. 이렇게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비틀즈는 문화유산이고 전 세계에 이제 많은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감히 BTS를 비틀즈에 비교해, 또는 어떻게 감히 콜드플레이 형님들과 BTS 같은 애들이 공연을 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그 세대의 이야기일 뿐이지 지금 이 케이팝의 팬들, 그리고 BTS의 팬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얘기라는 거죠. 자, BTS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모두 생산을 해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 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조금 빨리 가면 지역성 비주류의 성공담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위로를 주는 작은 영웅 이야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과 팀으로서의 성공. 자, 이 사람들은 언더독 스토리가 있어요. 조그만 지금 하이브 과거의 빅히트 이 사람들이 소속했던 엔터 회사죠. 지금은 굉장히 한국에서 지금 제일 큰 엔터사가 됐고 2등하고도 한참 차이가 나는 거대 엔터사가 됐지만 BTS가 를 데뷔하기 직전 이 회사는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이었고 그래서 늘 너네는 그때는 엑소가 조금 더 일찍 SM에서 만든 엑소라고 굉장히 크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스타 그룹이죠. 엑소가 조금 먼저 나와서 근데 연습생 시절은 서로 두고 보는 게 있는 거죠. 야, 엑소처럼 쟤네는 반드시 성공할 거고 우리는 작은 기업이어서 우리는 아마 뭐 7명이 한 방에 물론 잡고 어쩔 때는 11명도 잡다고 해요. 이렇게 작은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긴 시간을 연습생으로 버티면서 우리는 미래가 없을 수도 있어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힘든 기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계속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전 세계랑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BTS 팬은 외국에서 먼저 생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하고 뭐 다들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가장 큰 기업인 SM 같은 곳은 자기네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컨트롤을 많이 해서 함부로 사진을 찍힌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걸 못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브이라이브라는 그러니까 직접 소통하는 거죠. 자기네 뭐 이런 폰 하나만 있으면 이걸로 직접 소통을 팬들하고 뭐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K-pop 그룹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팬들 세계적 팬들 형성과 국내 팬 형성이 거의 동시대예요, 지금. 과거에는 시간차가 있었거든요. 밖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한국이 생긴다거나 한국에서 생기고 외국으로 나간다거나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동시간대로 생기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또는 새 신곡이 나오면은 그것에 멜론 차트 올라가는 거나 빌보드 차트 올라가는 거나 속도가 비슷해요. 이게 정말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봤어도 지금도 야 대단하다. 그 대단함에는 다 팬들의 손에 있는 거죠. 그 대단함은. K-팝의 새로운 대중 뭐 이 당시에 BTS는 마치 K-팝이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뭐 팬들은 뭐 가르기도 하고 했지만 K-팝입니다. 왜냐하면 K-팝의 대중문화 새로운 대중문화 생산 전파 소비 시스템을 그대로 다 그 특성을 다 누리고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갔기 때문이죠. 단지 BTS가 했던 개선한 부분은 스스로 작곡하고 스스로 프로듀싱한다. 물론 이 사람들만 한 거 아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곡에 자기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고 자기들의 작곡, 리릭을 가사를 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네 경험을 추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노래 속에는 놀라운 노래들 많이 있습니다. 혁명적인 노래들도 있어요. Not Today 같은 거. 무슨 가사나 노래만 들어보면 아무나 들어보면은 이거 무슨 인터내셔널 가 같아요. 이 시대의 인터내셔널. 지금은 우리가 뛸 수 없으면 걷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지만 우리의 내일이 있어. 두고 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거를 극복하고 나오는 이야기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팬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나이 차이가 뭐 10대부터 정말 60대, 70대까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내가 그걸 극복했다. 헤어나왔다. 진짜. 나 죽을 것 같았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살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지역성 비주류의 성공담의 또 다른 스토리는 한국인 거죠. 한국이라는 로컬. 개도국 출신 분단국가 한국의 로컬. 이 사람들은 사투리를 씁니다. 보통 서울로 올라온
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 아이돌 연습생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지방성을 그러니까 촌스러움이죠. 이거를 떨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게 사투리 억양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BTS는 팔도 강산 이런 거를 완전히 사투리로 랩을 해가지고 불러버린다든지, 자기네 컨텐츠 중에 너는 전라도 사투리 알려줘, 나는 경상도 사투리 알려줄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어떤 로컬성, 한국 내에서의 로컬성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역사의 특수성을 구현해냅니다. 뭐 광주 이야기도 있어요. 광주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BTS 팬들은 광주 옛날에 무슨 수영대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때 BTS가 그때 무슨 홍보대사여가지고 콘서트를 할 때 콘서트 보러 와서 처음 가는 게 망월동 묘지를 간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 이게 이런 한국과 관련돼서만 드러나는 거가 아니라 K-팝 팬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K-팝 팬들은 뭐라 그러나 굉장히 위압적인 남성성을 구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완전히 엔티 트럼프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 트럼프 여러 뭐라 그러나 투쟁 운동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 뭐 저기 유세할 때 체육관 같은데 그 자리를 전부 예약한 다음에 노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3만석짜리 한 6천 명 와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중이기 때문이에요. 거의 공중처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던져지면 거기에 집단적으로 대응을 해요. 자, 뿐만 아니라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컬처인 일본의 문화는 게임, 뭔가 아니메 얼굴이 없어요. 인간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편성을 쉽게 띌 수 있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끈끈한 죄송합니다. 끈끈한 어떤 연대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죠. 사람이 사람 얼굴을 보고 만들어내는 그 연대감과 같을 수는 없는데 K컬처는 한류는 한국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한국 사람의 사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드라마와 사실은 K-팝 속에도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돌들이 자기들의 일상을 그대로 블라이브 같은 걸 전부 보여줘요. 나 뭐 먹고 사는지, 오늘 뭐 했는지, 자기네끼리 살아가는 모습을 다 그야말로 가감없이 요즘은 보여주고 있어서 새로운 젠더와 인종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이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머티리얼, 1차적인 머티리얼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든 자기가 K-팝 속에서 자유롭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이섹슈얼이든 뭐 헤테로섹슈얼이든 호모섹슈얼이든 레즈비언이든 아니면 퀴어든 트랜스든 굉장히 많은 그 자기의 성 정체성 그리고 요즘은 감수성들이 달라서 이런 무슨 카테고라이즈 할 수 없더라도 굉장히 자기 젠더 정체성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남자지만 훨씬 여성적인 것들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젠더 인클루지비티라고 할 수 있는 포괄성, 포용성 이런 것들을 한국 그 K-팝 속에서 찾습니다. K-팝이 수없이 많은 1차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처럼 예쁜 남자들이 한 집에 막 같이 살고 전부 그런데 이상해요. 이 사람들. 이런 거죠. 서구 문화에선 도저히 본 적이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도 뭐 저는 2013년에 나온 그 책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지배적인 남성성의 어떤 대안이 될 만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 굉장히 소프트한 마스큘리니티예요. 아이돌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 발전된 분석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뭐 제가 K-팝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인종적인 자부심이 겹쳐져서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사회과학 하는 사람으로서 흥미로운 부분이 I can speak. 드디어
아시아인들이 말을 하는 주체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지만 BTS가 초청받아서 그 유엔에 가서 말을 할 때에 전 세계가 한 주목이라거나 그 스피치의 내용이 갖고 있는 보편성, 그동안 어떤 아시안 그 정치 지도자든 어떤 유명인이든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전 세계가 이만큼 들어주고 그것이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소화된 적이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에 뭐 30살밖에 안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서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임팩트는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많은 엘리트, 많은 중산층 이상의 또는 중년, 중장년층의 전 세계의 팬들이 이때 들어옵니다. 나는 그거 보고서는 BTS를 알게 됐고 그래서 찾아서 노래를 듣다가 빠졌다. 이런 걸 그때부터 수없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안 얼굴로서 그다음에 지배적인 남성성, 이거는 백인 중산층 남성인 거죠. 그런 남성성에 대한적인 부드러움, 그리고 아시안성이라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멀티 레이셜한 차원으로의 오픈, 개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열렬한 케이팝 팬들을 보면은 굉장히 믹스된 컬처 많고 흑인 팬덤도 많고 백인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멀티컬처럴한 이런 그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안에서 펴요. 아마 자기가 속해 있던 사회 속에서 마이너리티였다가 갑자기 케이팝 속에서 그야말로 밖에 나와서 케이팝 댄스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올가나이즈하는 젊은이가 되는 케이스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없이 그냥 학교 다니던 고등학생이 자기 그룹을 데리고 공공장소로 나오는 거잖아요. 시티센터의 넓은 광장에서 케이팝 댄스를 한다는 것의 의미.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의미, 한국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 의미 중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포지티브한 부분들이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팬덤의 참여 문화. 90년대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빠순이 문화부터 굉장히 참여 문화가 발전했었고요. 자기네들이 조직을 해서 많은 것들을 해냈습니다. 간단한 참여 문화는 이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앨범이 나오면 그 앨범 또는 싱글을 차트에 제일 꼭대기에 올려주는 거죠. 그동안은 이게 국내 멜론 차트였는데 사실은 한국 차트가 더 힘듭니다. 힙합 그룹들은 아이유가 있고 임영웅 씨가 있기 때문에 국내 차트가 더 힘들어요. 외국 차트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미국 팬들은 이제 거기에 빌보드였죠. 빌보드의 높은 곳에다 올리는 그런 자기네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있었고요. 이 힘으로 많은 곳에서 정치적 참여를 했습니다. 칠레든 홍콩이든 미얀마든.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무브먼트가 일어났을 때요.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한테 살해당했잖아요. 그게 이제 비디오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하면서 북미에서 북미의 그 흑인 청년들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무브먼트를 일으키면서 너무나 흥미롭게도 자기네 나라에 많은 흑인 스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케이팝 팬덤과 케이팝 스타들한테 우리에게 연대하라고 트위터로 전 세계를 향해서 지지를 구했어요. 자, 거기에 대한 반응은 더 재밌는 게 BTS는 바로 BTS 그룹이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 BTS의 전 세계 팬덤은 매칭 팬더라고 하죠. 같은 돈을 정확히 27시간 안에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냅니다. 이 사람들만 있지 않았어요. 다른 케이팝 스타들도 거기에 동의를 연대를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한 48시간도 안 돼서 다 일어나는 거죠. 트위터를 통해서. 자, 이런 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굉장히 로컬한 문화에서 만들어낸 그동안은 이 세계의 마이너리티였던 아시아인, 그 중에서도 사실은 아시아 남성, 어떻게 보면은 식민 과거가 가장 짓밟았던 게 남성성이었는데 여성도 고생했지만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여자들을 지키지 못하는 게 식민지 남성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파워드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글로벌 시티즌십이라든지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직접 관련 없는 먼 곳에 있는 일에 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도 그게 전부 벌어지고 있어서 뭐 우리가 글로벌 시티즌십 또는 뭐 디지털 코스모폴리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BTS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K-pop 팬덤이 그거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디션 이거는 이제 커버 댄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보면 BTS의 유엔에서의 발언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문화도 K-컬처가 K-팝과 K-드라마 같은 한국 콘텐츠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유튜브에 생산이 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대부분이 팬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거 전부 리액션 비디오라든지 커버 댄스라든지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뭐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K-팝 그룹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가디언지에서 뭐 캔더 K-팝 보이 BTS 이런 제목으로 이런 미국의 영문과 교수의 글이 올라옵니다. 이건 언제 나온 글이냐면은 왜 그 뿔 모자 같은 거 쓴 어디서 온지 모를 것 같은 미국의 중장년 남성들이 워싱턴을 습격했을 때 나왔던 글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거를 막지 못하는데 아마 BTS가 구하지 않을까. BTS 팬덤의 어떤 코스모폴리탄이즘이 가능한 어떤 분위기, 네트워크 퍼블릭으로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연결된 퍼블릭 공중으로서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고요. 시간이 없는데 제가 뭐 한 8시 10분까지 쓸까요? 쓸 수 있을까요? 9시 10분? 네, 좋습니다, 교수님. 네. 네. 이제 넷플릭스와 얘기를 조금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SVOD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선두주자죠. 뒤에도 지금 강력한 주자들이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보다 자산은 더 많은 엄청난 주자들이 지금 뒤따라오고 있죠. 디즈니 플러스 같은 아마존도 그렇고, 근데 애플도 그렇고요. 근데 넷플릭스는 어쨌거나 제일 선두였고 지금 엄청난 양의 것들을 지금 쌓아놓고 있어서 조금 박리담의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많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한국은 넷플릭스가 적극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한국은 2016년 이제 한국에 진출해서 2018년부터 우리가 빨간 N자를 단 이게 이제 생산됐고, 첫 번째가 아마 킹덤이었나? 제일 알려진 첫 번째가 킹덤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흥미로운 데이터예요. 제가 직접 넷플릭스는 자기 그 시청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벌어지는지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참 없는데, 그중에 그나마 어떤 사기업을 통해서 나오는 시청률 조사 비슷한 게 있는데, 플렉스팩토리라는 곳에서 데일리 탑10을 발표를 합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많이 본 영화, 드라마를 매일매일 발표를 해요. 근데 시간을 보시면 제가 이제 직접 조사한 건데요. 학생들과 같이 2020년 5월에서 11월이니까 200일 중에 100일 every 2day를 가지고선 다 하니까 너무 많아서 이게 오징어 게임 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오징어 게임 전후로는 한국에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오징어 게임도 나오기 전이에요. 오징어 게임이 2020년 9월이었습니다. 9월이 아니다. 2021년 9월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트래디셔널한 한국 컨텐츠의 힘을 볼 수 있는 게 이건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2등입니다. 우리는 영국 많을 것 같죠. 그러나 영국을 한참 누르고 있어요. 8.39 대 영국이 5.49. 영화는 이거는 이때 뭐 봉준호의 그때 이제 인기 있었던 파라사이트 같은 거가 넷플릭스에 올라오지 않았을 때 5등이었고, 이 5등은 전 세계에서 132개의 서로 다른 한국 영화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나도 보지 않았던 많은 영화가 이 안에 있었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름 있는 것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이 방송권을 떼기로 사가죠. 수백 시간을 그냥 떼기로 사가는데 그중에 2012년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오래된 것도 들어있어요. 2009년 것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어딘가 이를테면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아시아와 북미와 남미, 유럽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이거 라이브러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더 알기가 힘듭니다. 어디서 누가 뭘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를 브라질 분이 보고 있고 그래요. 나는 처음 듣는 뭐 2012년에 뭐 환상의 곰배력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최불암 씨가 자기의 최고 배우다, 한국 배우다, 제일 좋아하는 배우 최불암 씨다 이런 얘기를 저기 브라질 시골 중소도시에 있는 40대 50대 여자 시청자한테 듣는 게 지금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1등 하는 것만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더 바다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당시 보면 영화는 이렇습니다. 한국이 자국 영화를 많이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이게 26.6밖에 안 되고요. 그러나 드라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의 한국 영화를 보고 있죠. 드라마는 보시다시피 한국 드라마를 집중 보고 있는 것은 아시아입니다. 이게 요즘 그리고 요즘이라 하면 오징어 게임 이후이고 넷플릭스에서 장르화된 넷플릭스 드라마 이런 거를 오리지널을 많이 만들어내서 지금은 아마 이 드라마를 보는 곳이 훨씬 전 세계로 퍼져서 있겠지만 강력하게 보는 거는 여전히 아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은 이때가 시기를 한번 보세요. 2021년 저는 이거 위에 무슨 바각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2021년 이게 오징어 게임이 1등 하던 기죠. 뭐 11월인가? 상당히 오랫동안 1등을 했죠. 자, 이걸 보면은 빨간 애니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프리스페트롤이라는 곳에서 전 세계의 각 나라의 그 탑10 데일리 탑10을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또 합계를 해서 글로벌 탑10을 이제 늘 이렇게 공지를 하는데 아무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그 플렉스 페트롤 치시면 바로 나와요. 여기 보면 흥미로운 거는 스퀴드 게임 1등하고 있는 건 다 알던 얘기였고 마이 네임 한국 드라마입니다. 이거 많이 안 본 거예요. 한국에서. 액션물이고 한소희인가 하는 신인이 여자 액션 주인공으로 나와서 마이 네임. 자,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홈타운 차차차입니다. 홈타운 차차차. 이게 갯마을 차차차예요. 물론 이거는 숫자는 이제 얼마나 본 시간을 양화한 겁니다. 수치화한 거, 인덱스화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은 뭐 6분의 1 정도 수준이지만 이 홈타운 차차차는 스퀴드 게임이 1등 자리에서 막 나가버린 다음에도 오랫동안 글로벌 탑10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이때가 아마 11등 정도의 연모가 올라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탑10 중에 이게 지금 많죠. 하나, 둘, 세 개가 더 올라 있었던데 한두 개는 늘 있습니다. 한두 개는 늘 있는 나라 지금. 그리고 이거를 탑 20나 탑 좀 더 20나 30로 이렇게 좀 더 넓혀서 보면은 아주 옛날 몇 년 지난 한국 드라마도 계속 여기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이게 넷플릭스가 뭐 큰 게 한 방 날리는 것처럼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들인 거죠. 전부 데이트 친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전부 1등 찍었었어요. 글로벌 1등을 찍은 거죠. 물론 이제 그 1등 자리에 가장 오래 있었던 것은 오징어 게임이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넷플릭스에게 돈을 벌어주는 드라마들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힘은 아시아 시장에 있어요. 다 외국에서도 보지만 아시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슨 환상의 곰배령을 보고 있는 브라질 분이 있고 연모를 보는 뭐 프랑스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숫자는 이 아시안 마켓의 그 점증하는 중산층 시청자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북미나 유럽의 그 중산층 이건 전형적인 글로벌 SBO에 대한 전형적인 중산층 오락인데 이 중산층 크기가 더 커지진 않는데 아시아는 인구도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 중산층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경제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나눠 먹을 파이가 커지고 있는 곳이죠. 이 동네는. 다른 데는 나눠 먹을 파이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시아 시장에서 절대 강자가 한국이고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로 글로벌 마켓에서도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한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한국 시장을 놓을 수가 없고요.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글로벌 SVOD도 한국을 놓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면은 대통령이 넷플릭스한테 몇 조 투자를 약속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 약속 없었어도 반드시 해서 투자이고요. 안 하면 안 된 투자이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투자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매개하는 한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면 굉장히 포지티브합니다. 저는 이거를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나온 것들인데, 팬데믹 저는 줌으로 이 나라 저 나라 정말 지구의 저 반대쪽에 있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시아인, 그러니까 한국이 한류는 케팝이든 드라마든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 얼마나 반에이션 또는 반중국 담론이 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나 한국 콘텐츠를 통해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개선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여기저기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열린 사회라는 것을 드라마 속에서 자기는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안전한 사회라는 거. 왜냐면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자기네는 갇혀서 있는데 넷플릭스 굉장히 많이 봤죠, 그동안.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록다운이 일어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큰 환상들을, 또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한국어에 대한 태도, 한국어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 소리가 듣기 좋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제가 한류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BTS 이전에는 한국의 외모 또는 K-뷰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게 저 사람 성형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 많았다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저것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거다. 자기 개발이고 이렇게 좋은 얘기로 선회한 걸 보고 깜짝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아시아인을 과거의 스테레오타입에서 보던 거로부터 드라마나 영화나 케팝 아이돌들을 통해서는 개별화되는 거거든요. 개인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는 전부. 이거는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이거는 어떤 국가의 어떤 공공외교나 어떤 것들을 해내기 불가능한 일들을 이 한국의 드라마, 영화, 케팝, 특히 케팝이 해내고 있고요. 굉장히 창의적이다. 그리고 그 시청자들의 일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제 페이지인데요. 이것은 한류는 지적 문화와 세계화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수용 현상이고, 대한 밑으로부터의 세계화. 우리 세계화라는 것은 대부분 대기업이라든지 정부, 그다음에 물론 그것이 만들어 놓은 노동의 이동이라든지 물론 기후변화 이런 것들도 사람의 이동을 가져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드라이브가 위에서 걸렸다면은 그야말로 이건 문화 차원에서 밑에서 드라이브가 만들어진 대안적인 세계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K는 두 번째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 특성, 지역성을 의미하는 문화 형식, 문화 산업 시스템 이런 거지, 어떤 인종이라든지 한국이라는 어떤 정말 우리가 한국 문화 했을 때의 그 좁은 의미의 한국, 전통을 이어받는 한국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한국은 세계 대부분 국가와 식민 전쟁, 가난, 개도국 경험을 공유합니다. 전 세계는 한 줌의 선진국 OECD 국가와 수없이 많은 개도국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자주의 경쟁 사회의 험한 현실을 이제 이 사람들은 더 강화된 상태로 한국 드라마나 K-팝 아이돌들의 일상 속에서 보는 거죠. 정말 경쟁이 심하죠, 이 사회는. 그런데 이제 한국, 이를테면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기생충 같은 것들은 유럽이나 북미의 엘리트 집단 굉장히 크게 강력하게 소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스스로를 비판하는 능력을 많이 보여준 거죠. 그런 작품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이런 지나친 경쟁이 어떻게 사람들을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계급 차이, 어떤 극단으로 몰고 가는가를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비판으로 가득한 게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의 문화적인 능력,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건 큰 능력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은 개도국에는 모델로서, 그리고 정말 한국처럼 좀 한국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잖아. 짧은 기간 안에. 왜 우리는 안 될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델 역할을 하고 있고, 1세계 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갖고 있지만 훨씬 자기네 갖고 있는 부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묻어진 사회의 어떤 균열,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문제를 한국은 겁없이 정말 직설적으로 그거를 표현합니다. 한국계 작가들이, 연출가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높이 샀어요. 그래서 이 하드 파워가 사실 경제력도 군사력도 많이 갖고 있지만 행사할 의지가 없는 한국, 또는 행사할 아직 기회가 없었고 꼭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소프트 파워, 이게 이제 매력의 모델로 작동하고 있고, 이건 4번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보편적 메시지의 발화자가 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드디어 이 단계까지 올라서게 된 것 같습니다. 겨우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어떻게 보면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한국이 여기서 지금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펴질 수 있도록 했던 한국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죠. 이게 위축된다거나 한국 사람들의 호기심이라든지 문화적 어떤 다이나믹스 같은 것들이 한국 내에서 낮아진다면은 그때 이제 한류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한류 연구자로서 이 이상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임채원 교수님께서는 아마 뭐 제목을 이거보다 좀 더 뭐라 그러나 더 큰 범위로 더 잡아주셨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한류가 전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상상하고 있는가 정도가 가장 정확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가능성은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를 1시간 동안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좀 공지를 드리면 저희들이 거기 한겨레 신문의 인터넷판에 이번 강연부터 해가지고 한 15매 정도를 정리해가 실기로 했는데요. 뭐 지금 오늘 홍석경 교수님도 원고를 보내주시고 좀 이따가 양현미 교수님께서도 지금 지정 토론해 주신데 원고 한 2, 3매라도 뭐 보내주시면 그걸 그 신민선 교수님 취합해 가지고 이렇게 한겨레에 좀 게재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용과 혁신이 좀 그 한국 사회의 진보적 아젠다를 좀 담대하게 제기하는 그런 공론의 장을 여는 것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양현미 교수님께 일단 좀 지정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발표 내용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실 팬덤, 한류를 실제로 수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각 나라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걸 정부에서 왜 안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직접 다 하고 계셔서 이미 굉장히 놀랐고요. 특히 이제 바텀업으로 이 팬덤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고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가까지를 보여주셔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그동안 한류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가 이미지 제고라고 하는 거창한 틀 안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깊고 뿌리가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더 자부심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이제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가 있나? 내지는 그런 일종의 한류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가장 뭘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가장 좀 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제 그 K-팝이나 한류의 컨텐츠가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미중 외교 차원에서의 균형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전략이 굉장히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중국에 있는 팬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건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어, 어, 그 나라마다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가 많지만 나라마다 특징이 있다고 했을 때 특히 중국이 원래는 굉장히 많은 소비를 했던 나라인데 그쪽의 팬덤의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이제 이 한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 기업이 사실은 기획력과 그다음에 또 투자와 그다음에 혁신 이런 것들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측면이 많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그 기업의 역할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어떠한 그 특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들에 비해서 차이점 같은 거를 보신 게 있는지 일단은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 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 이러한 팬덤의 확산이나 영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은 정책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공외교도 그렇고 컨텐츠 산업 정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할때 어떤 점들을 정부가 유념해가지고 정책을 펴거나 해야 될지 그런 점에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마침 김대관 교수님도 들어가 계신데요. 거기 문화관광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마침 그 에딘버러 김영미 선생님 지정 토론을 좀 비행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내주시는데 오히려 김대관 교수님께서 조금 그 뭐 지정 토론처럼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김대관 교수님 말씀 끝나고 나면 뭐 먼저 홍석경 교수님께서 한번 좀 그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김대현 교수님 괜찮으신지요?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느닷없이 그 말씀하셔가지고 상당히 교수님 우선 감사드리고요. 한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참 어려운 상황에서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한류 연구에서 좀 인볼브돼 있긴 했지만은 교수님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못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느끼는 점을 좀 몇 가지 질문 겸 또 제가 생각했던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ODA 관련해서 아프리카 지역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관청에 그 나라 정부 청사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공무원이 저희를 보더니 처음에 중국어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중국 사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공무원이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둘 중에 하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안녕하세요라는 한국말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국 드라마를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혼자 한국어를 독학을 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게 우리가 한류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한류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 60년대, 70년대 미국의 그 어떤 그 히트 문화들이 전파되고 저항 정신이 오면서 또 여러 가지 일본 문화도 오면서 또 중국 문화라든가 이런 것 접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다른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좀, 어, 좀, 어,
걸러졌다고 할까요? 거기다가 우리가 제국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남미 지역, 제가 이제 지금 학교도 있지만 중남미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와요. 그 이유가 물어보면 뭐 K-팝, K-드라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문화라는 것들은 이때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떤 그 산업적 그 어떤 그 자본 속성이라든가 군사적 제국주의적 속성을 떠나서 인간의 본연의 것들을 이제 좀 찾아가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전 세계 보편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물론 한류 자체가 아까 교수님 세 단계 전파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라이빗 섹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다녀오면서 느꼈던 게 프라이빗 섹터에서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정부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그 저변의 역할들 단지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 문화를 좀 우월적 입장에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보편적인 인간 중심의 어떤 그 BTS 가사 보면은 절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와 함께 이 시대에 호흡을 해야 될 다양한 나라들 국민들에게 좀 전파될 수 있는 방안들을 교수님처럼 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부나 이쪽에다가 좀 더 강력하게 주문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저희가 가졌던 한계는 아무래도 공공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목소리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학계에서 단순히 전 한류라는 것들이 뭐 어떤 상징적 의미보다 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한 것들을 좀 보담아주고 그들을 함께 뚫어안아주고 우리가 어릴 때 고민했던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시는 것들을 좀 키워주자는 의미에서 따뜻한 한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어떤 그 서로를 아끼는 그런 한류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적 부분과 인간에서 부분의 역할들에 대해서 한 번쯤 교수님께서 제안 좀 해주시면은 저희도 좀 그 안에서 역할 하시는 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개인적으로 교수님의 강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거든요. 아, 이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분야까지 이분들에게 이렇게 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한국 드라마는 다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아직까지 물어보지는 못했고, 저도 검증하지 못했지만, 단순히 이제 제가 BTS 가사 같은 경우에 다른 외국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가사가 가지는 의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비트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 어떤 그 저항이라든가 함께하고자 하는 거라든가 아까 교수님이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 공감대 형성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전파 방식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제국주의적 속성을 좀 배제하자. 이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화를 어떤 침탈의 수단으로 느끼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문화는 공유하고 나누는 어떤 그런 어떤 수단이고 내용이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의 연구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많이 전파됐으면 싶은 그런 어떤 개인적 바람이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면 또 함께 하고 싶고요. 어떤 공공적 역할과 민간적 역할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떤 부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